안녕하세요, 김윤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EPL 11라운드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경기에 대한 예상은 맨시티가 최근 기세좋은 홀란드와 포든이 있었지만 리버풀은 최근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맨시티가 결과를 챙기지 않을까 싶었지만 클롭은 맨시티 전술에 대해 대비책을 꺼내면서 확실히 시티보다 더 준비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경기 통계만 봐도 슛 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맨시티가 더 많이 가져갔고 패스 시도한 숫자만 봐도 맨시티가 경기를 더 지배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빅찬스와 XG 값의 수치를 두고 봤을 때는 리버풀이 더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리버풀이 어떤 전술을 준비했고 펩은 어떤 전술을 준비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이 기존과는 다른 포메이션을 보이기도 했지만 기본은 4-3-3 형태에서 변형되었기 때문에 4-3-3 전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리버풀의 경기 플랜을 알기 위해 맨시티의 전술부터 먼저 짚어보면 맨시티는 칸셀루를 우측 풀백으로 두고 좌측 풀백 자리에 아케로 두면서 변칙적인 백3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좌측면은 포든이 내려와서 윙백처럼 움직여야 했는데요. 중원에서는 실바와 로드리가 투볼란치로 위치하면서 앞에는 귄도안과 더브라이너가 양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서 3-4-2-1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형태로 맨시티가 위치할 때 시티가 직면했던 문제점은 리버풀이 4-2-3-1 수비 형태에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1대1로 완전히 프레싱하는 게 아니라 투볼란치로 만들어지는 이 지역에 피르미노와 살라가 실바와 로드리를 압박하는 지역에서 시작해 가운데 센터백에게 압박하고 남은 한 명이 로드리나 베르나르드 실바의 위치상 가까운 선수에게 붙으면서 이 선에서 3명의 선수가 로드리와 실바의 양옆을 같이 묶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시티는 후방에서 평상시 하던 대로 2-3 형태나 3-2 형태로든 쉽게 짧은 패스로 풀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방에서 볼 공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기 중간중간에 귄도안이 내려와서 볼 받으러 내려와주는 장면들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내려와서 받아주고 앞으로 볼을 운반해준다든지 풀어주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버풀의 삼성 공간의 양쪽 사이드 공간을 더 공략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리버풀은 4-2-3-1 수비 형태에서 파비뉴와 티아고도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지만 로드리와 실바가 볼을 받았을 때 돌아서 밀고 들어오는 걸 대비해서 이 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약간 측면 쪽으로 빠져 있으면 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윙어들이 내려와서 도와주기까지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앞쪽으로 밀어주면 속도로 승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양쪽 측면에 있는 엘리엇과 조타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내려와서 앞뒤로 눌러줄 수 있냐가 관전 포인트였고 파비뉴와 티아고도 횡으로 이동해 커버해야 하는 시간도 중요했습니다. 결국 시티가 하려고 했던 전술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좌우 측면 공간으로 길게 주면서 귄도안이나 더브라이너가 사이 공간을 잘라 들어가면서 리버풀이 앞쪽으로 이동 동선을 가져가면 압박하는 상황들을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이런 공격 패턴은 맨시티가 더브라이너와 칸셀루를 활용해 우측면은 굉장히 잘 풀었지만 좌측면은 비교적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좌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위치하는 필 포든을 향한 패스 루트는 아케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엇이 길목을 잘 차단하고 있으면서 아케를 압박하면 볼을 띄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귄도안은 지속적으로 경기가 안 풀린다고 판단되면 내려가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갔는데 이럴 때 필포든이 막상 귄도안이 필요할 상황에서는 귄도안이 없기 때문에 포든이 리버풀의 밀집된 수비 진영에서 개인 기량으로 밀고 들어와야 하기도 했고 둘의 호흡에도 아쉽기도 했지만 좌측면에서는 우측면에 비해 비교적 리버풀 진영에서 수비를 움직이게 만드는 부분도 상대적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맨시티가 우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거두면서 들어오는 상황에 반대편으로 전환해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수비 상황과 공격 상황에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4-2-3-1 수비 형태에서 최대한 양쪽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은 스토퍼로부터 윙백으로 가는 패스 루트도 견제하고 있지만 스토퍼를 압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있는 피르미노와 살라는
스위칭하는 움직임으로 가운데 센터백을 압박하지만 항상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도 같이 압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전방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쉽게 압박이 풀리는 경우도 있었고, 엘리엇이 이 장면처럼 나갈 거면 이전에 더 확실하게 나가서 포지셔닝을 잡거나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애매한 판단을 하면서 쉽게 벗겨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과 비슷하게 앞으로 나가야 할 타이밍이나 지역을 지켜야 할 타이밍만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았으면 위험한 장면들은 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 리버풀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는 시티가 4-2-4 내지 4-2-3-1 형태를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은 사이 공간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포지셔닝이 비단 공격수들 뿐만 아니라 티아고, 파비뉴도 볼 받을 공간을 계속해서 이동했는데, 특히 리버풀이 좌측면에서 이런 장면들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좌측면은 맨시티의 칸셀로도 수비 상황에서 수비 라인보다 3선 라인에 붙어서 로버트슨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잡았기 때문에 더브라이너나 균도안도 센터백을 압박하면서도 반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위치를 잡고 있으면서도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이 공간이 발생하면서 앞쪽 공간으로 쉽게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살라가 톱으로 나오고 피르미누가 처진 위치로 나온 부분입니다. 살라가 톱으로 나올 때는 단순히 시티의 뒷공간을 노리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이 칸셀로의 득점 장면에서 적중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살라가 뒤로 침투할 때 동선을 우측 대각선으로 가져가면서 수비를 밑으로 내려오게끔 만드는데, 이전에 피르미누가 살라에게 찔러주면서 반대편에는 조타가 마무리할 수 있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만들면서 마무리하려는 게 주 패턴이었습니다. 또 피르미누는 처진 이동 공간에서 워낙 간단하게 내주거나 폭넓게 움직이기 때문에 살라가 전방에 위치할 수 있는 조력자였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